여러분이 매달 갚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직장에서 받는 월급, 그리고 주식 계좌의 수익률까지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 존재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식시장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부동산보다 역사가 깊은 이 시장,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한국만 봐도 국가가 빌린 돈이 100조 원을 넘어섰고 전 세계적으로는 무려 100조 달러가 넘는 자금이 이곳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시장이 흔들리는 순간 은행 대출 이자가 갑자기 치솟고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며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인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권을 이해하려면 돈을 빌리는 상황부터 떠올려보면 쉬워요. 간단히 말해서 채권은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증거, 일종의 차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해서 여러분한테 1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요.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1년 뒤에 1천만 원 돌려주고 거기에 50만 원 더 얹어서 줘. 이때 그 50만 원이 바로 이자예요. 왜 이자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의 1천만 원은 1년 뒤에 1천만 원보다 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오늘 1천만 원이 있으면 당장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예금에 넣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 모든 기회를 포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자의 본질이에요. 돈의 시간 가치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그 대가를 챙기는 거예요. 자, 그럼 채권이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말로만 약속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종이에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나 김 사장은 친구 A한테 1천만 원을 빌렸고 1년 뒤인 2026년 11월에 원금 1천만 원과 이자 50만 원을 갚겠습니다. 이 종이가 바로 채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한테 써주는 공식적인 약속 문서인 거죠. 개인도 돈을 빌리지만 회사나 정부도 똑같이 돈을 빌려요. 회사가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이걸 전부 자기 돈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리면서 써주는 차용증, 이게 회사채예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를 깔고 병원을 짓고 군대를 유지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세금으로만 충당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국민이나 기관들한테 돈을 빌리면서 써주는 차용증, 이게 바로 국채입니다. 한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국고채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리면서 써주는 차용증인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 채권을 사는 걸까요? 주식처럼 대박이 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국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주식은 회사가 망하면 휴지 조각이 되지만 국채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보증하는 거니까 훨씬 안전한 거죠. 그래서 은행, 연기금, 보험사 같은 큰 손들이 국채를 엄청나게 사들여요.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도 상당 부분을 국채에 투자하고 있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전하게 꾸준히 이자를 받겠다는 전략인 거죠. 자, 여기서 채권의 핵심 용어 4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 상황으로 계속 비유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원금이 있어요. 이건 빌려준 돈의 원래 금액이에요. 친구한테 1천만 원을 빌려줬으면 원금은 1천만 원인 거죠. 채권에서는 이걸 액면가라고도 불러요. 다음으로 이표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쿠폰이라고 해요. 이건 매년 받기로 한 이자 금액 또는 이자율이에요. 1천만 원을 빌려주고 매년 5%인 50만 원씩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표율이 5%인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로 채권 종이에 쿠폰이 붙어 있어서 이자 받을 때마다 쿠폰을 떼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표, 쿠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만기가 있어요. 이건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예요. 친구가 1년 뒤에 갚겠다고 했으면 만기가 1년인 거고 10년 뒤에 갚겠다고 했으면 만기가 10년인 거죠. 한국 국채도 만기에 따라 종류가 다른데요. 1년 안에 갚는 단기채부터 10년, 20년, 심지어 30년짜리 장기채까지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익률이 있는데요. 이게 좀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이표율과 뭐가 다르냐고요? 이표율은 처음에 정해진 이자율이고 수익률은 지금 이 채권을 사면 실제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이게 다르냐면요. 채권 가격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채권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거든요. 친구한테 빌려준 차용증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1천만 원짜리 채권을 샀는데 이자율이 5%예요.
그러면 매년 50만 원씩 이자를 받겠죠? 그런데 1년 뒤에 새로 나오는 채권들의 이자율이 3%로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새 채권은 1천만 원을 넣어도 매년 3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5% 채권이 갑자기 귀해지는 거예요. 같은 돈을 넣어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채권을 비싼 값에 사려고 해요. 원래 1천만 원짜리였는데 1, 100만 원, 1, 2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반대 상황도 있어요. 여러분이 5% 채권을 들고 있는데 새로 나오는 채권들이 7% 이자를 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채권은 매력이 떨어지겠죠? 같은 돈으로 새 채권을 사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요. 1천만 원짜리가 900만 원, 8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채권 가격과 금리의 관계인데요. 시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소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은 내려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요. 이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면 채권 시장의 절반은 이해한 거예요. 그럼 이 금리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여기서 한국은행이 등장해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데요. 기준금리라는 걸 정해요. 2025년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예요. 이게 뭐냐면요.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기본금리예요. 근데 이 기준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세상의 모든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은행 예금 이자도 내려가고 대출 이자도 내려가고 채권 금리도 내려가요. 반대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모든 금리가 따라 올라가고요. 마치 물탱크의 수위를 조절하면 연결된 모든 수도꼭지의 물량이 바뀌는 것처럼요. 근데 기준금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실제로 채권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정하는 금리도 있거든요. 이걸 시장금리라고 하는데요. 국고채 금리가 대표적이에요. 2025년 11월 현재 한국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약 3.3% 정도예요. 10년물이 뭐냐면 그냥 10년 뒤에 갚는 국채라는 뜻인데요. 은행들이 이 숫자를 보고 대출 이자를 정해서 뉴스에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금리가 고정된 게 아니라 매일 바뀌거든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금리가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를 거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출 거라고 예상해서 미리 채권금리가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럼 이 채권금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볼게요. 가장 직접적인 게 주택담보대출 금리예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 대출금리가 국고채 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주담대 금리도 따라 오르고 국고채 금리가 내리면 주담대 금리도 따라 내려가요. 2025년 현재 주담대 고정금리는 대략 8%에서 4.3% 사이, 변동금리는 4%에서 4.3%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금리가 왜 이 수준이냐면 국고채 금리에 은행의 마진을 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출렁이면 여러분의 대출 이자도 출렁이는 거예요. 주식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되는데요. 국채금리가 5%라고 해볼게요. 아무 위험 없이 나라한테 돈을 빌려주기만 해도 5%를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7%라면요? 고작 2%더 벌자고 주식을 사서 마음 졸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회사가 망하면 원금을 다 잃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요.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겠죠. 반대로 국채금리가 1%밖에 안 되면요. 조금 위험해도 주식을 사서 더 높은 수익을 노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전문 용어로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주식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추가 수익이에요. 무위험 수익률인 국채금리가 높아지면 이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그러면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2022년에서 2023년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렸을 때 전 세계 주식시장이 휘청거렸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의 매력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주식의 매력이 떨어져서 주가가 내린 거예요. 채권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수익률 곡선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히 말하면 만기별 금리를 쭉 나열한 그래프예요. 1년 만기 채권 금리, 3년 만기 채권 금리,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점으로 찍어서 연결하면 선이 나오잖아요. 그게 수익률 곡선이에요. 보통은 이 선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돈을 오래 빌려주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1년 뒤보다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장기 채권일수록 금리가 높은 게 정상이에요. 근데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수익률 곡선 역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신호예요. 왜 무섭냐면요. 역사적으로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면 그 후에 경기 침체가 온 경우가 엄청 많았기 때문이에요. 투자자들이 미래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당장은 금리가 높지만 나중에는 경기가 나빠져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확 낮출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전문가들은 수익률 곡선 모양을 보면서 경기 전망을 판단해요. 마치 의사가 심전도 그래프를 보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처럼요. 자, 이제 정부의 빚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정부도 돈이 부족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빌린다고 했잖아요. 한국 정부는 매년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운영하는데 문제는 쓸 돈이 걷는 돈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국방비, 복지비, 교육비, 공무원 월급 등등 지출할 곳은 엄청 많은데 세금 수입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재정적자가 발생해요. 2024년 한국의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약 105조 원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105조 원을 빚내서 썼다는 거죠. 이 적자가 쌓이고 쌓이면 국가 채무가 되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 채무는 약 175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판단하려면 GDP 대비 비율을 봐야 해요. 한국의 국가 채무는 GDP의 약 46% 수준인데 OECD 평균이 110%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에요. 일본은 260%가 넘고 미국도 120%가 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증가 속도예요. 2008년에는 GDP 대비 30%도 안 됐는데 15년 만에 46%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이 속도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위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왜 문제가 될까요?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매년 내야 하는데 이걸 이자 비용이라고 해요. 빚이 늘어나면 이자 비용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만큼 다른 데 쓸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도로를 깔거나 병원을 짓거나 복지를 늘리는 데 써야 할 돈이 이자 갚는 데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걸 구축 효과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빚 때문에 다른 지출이 밀려나는 현상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출이자 내느라 아이 학원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랑 비슷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금리가 오를 때예요. 정부가 빚을 낼 때 단기채를 많이 쓰면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새로 채권을 발행해서 갚아야 해요. 이걸 차환이라고 하는데요. 만기가 된 빚을 새 빚으로 갚는 거죠. 근데 금리가 올라 있으면요. 새로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마치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이자가 이자를 낳는 상황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을 때 장기채를 발행해서 낮은 이자율을 오래 유지하는 게 유리해요. 30년짜리 채권을 발행하면 30년 동안 그 이자율로 돈을 쓸 수 있으니까요. 한국 정부가 최근에 이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단기채 비중을 줄이고 장기채 비중을 늘려서 금리 상승에 대비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장기채일수록 금리가 높다는 거예요. 아까 수익률 곡선에서 설명했듯이 만기가 길면 이자를 더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단기적인 비용 증가를 감수하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선택하는 건데 이런 판단이 쉽지 않은 거죠. 재정 운용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해요. 채권 시장에서 또 하나 엄청 중요한 게 신용 등급이에요. 아까 국채는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채권이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회사채는 그 회사가 망하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에도 등급이 있어요. 마치 학교에서 성적표 받는 것처럼 채권도 성적표를 받는 거죠. AAA가 가장 좋은 등급이고 그 다음이 AA, ABBB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BBB까지는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해서 그나마 안전하다고 보고 그 아래는 투기 등급이라고 해서 위험하다고 봐요. 등급이 낮을수록 이자를 많이 줘야 해요. 왜냐면 돈을 못 받을 위험이 높으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거죠. 이 차이를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국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의 차이를 말해요.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스프레드가 좁아져요. 회사들이 돈을 잘 버니까 망할 위험이 낮잖아요.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스프레드가 넓어져요. 회사들이 어려워지니까 망할 위험이 높아지고 투자자들이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신용 스프레드를 보면 경기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스프레드가 갑자기 확 벌어지면 뭔가 불안한 징조라는 거예요. 한국 경제에서 채권 시장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거든요.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고
일본은 엔화를 찍어낼 수 있지만 한국은 원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치를 봐야 해요.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많이 사고 있으면 좋은 건데 갑자기 팔고 나가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환율도 출렁이거든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가면서 금리가 폭등하고 환율이 폭락했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국가 채무가 너무 늘어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위험하다고 보고 돈을 빼갈 수 있거든요. 다행히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AA 등급대로 아주 좋은 편이에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고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이에요. 이 등급을 유지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 그러려면 재정 적자를 관리하고 국가 채무 증가를 억제해야 해요. 채권 투자를 직접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채권 투자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개인도 쉽게 할 수 있어요. 한국 정부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들었거든요.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채권형 펀드나 채권 ETF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장기채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고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단기채에 투자하는 게 유리해요. 아까 설명했듯이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장기채일수록 가격 상승폭이 크거든요. 근데 채권 투자도 리스크가 있어요. 금리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손해를 볼 수 있고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그 회사가 부도나면 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채권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채권 이자가 3%인데 물가가 5% 올랐다면 실질 수익률은 2%인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할 때는 금리 전망, 인플레이션 전망, 신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과 중앙은행의 관계를 정리해 볼게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해서 경제를 관리하는데요.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서 시키고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 금리를 낮춰서 살려요. 금리를 올리면 돈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금리를 낮추면 돈 빌리는 비용이 싸지니까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채권 시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바꾸면 채권 금리도 바뀌고 그게 대출금리, 예금금리, 주가 등 경제 전체에 퍼져나가거든요. 채권 시장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우리 경제의 혈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혈관이 막히면 몸 전체가 위험해지듯이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리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시작은 채권 시장이었어요. 부실한 채권들이 터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무너졌죠.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채권 시장을 항상 주시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빨리 대응해야 하니까요. 오늘 채권에 대해 엄청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핵심만 정리하면 이래요.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차용증이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요. 국채금리는 대출금리, 주가, 환율 등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이자 비용이 증가해서 다른 지출을 압박하죠. 채권 시장을 이해하면 경제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내 재산을 지키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돼요. 이제 뉴스에서 국고채 금리가 올랐다, 기준금리 동결됐다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아, 이게 내 대출 이자랑 연결되는 거구나. 주식 시장에도 영향 주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